자,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3절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 내용인데, 조심할 것은 앞에 근대라고 나와 있죠. 근대. 그러니까 현대 민법이 아니라 근대 민법이고요. 근대 전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봉건사회라는 애, 그죠? 그죠? 봉건 귀족사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봉건사회에서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오게 되는 거죠. 일단 봉건사회 하면 우리는 뭐죠?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될 텐데, 엄격한 뭐죠? 신문제 사회였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죠? 천민도 있고 이런 신문제 사회였고,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뭐 귀족 있고 노예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이면 모두 다 뭐죠? 평등하다. 신분제는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에 따라 사람이 뭐 되지 않아요? 차별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시험을 끝나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귀국했어요. 어제 귀국했는데 어딜 갔다 왔냐면 인도를 제가 한 번은 갔다 왔는데, 아우 진짜 인도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계세요? 아우 저는 뭐 충격이었어요. 충격. 뭐냐면 다시는 안 갈 건데 엄청 더러워요. 아우 진짜 뭐 똥 오줌 막 온 천지 쓰레기 뭐 온 천지 그냥 걸을 때 앞을 보면 안 돼요. 발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똥 오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요. 막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사람 것도 있고요, 소 것도 있고 개 것도 있고 뭐 난리에 뭐 그냥 좀 이렇게 돌려보면 옆에 오줌 싸고 있고, 막 남자만 오줌 싸는 게 여자도 방류하고 있고 막 아우 진짜 막 아우 그 같은 나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뭐죠, 공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델리역인가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제가 10분 만에 도망가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나라에서. 아우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견뎠는데, 얘네는 아직도 신분제 사회죠. 카스트 제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중산층 이상 사는 동네를 가보니 거긴 또 깨끗해. 그러니까 지네들 사는 데는 깨끗하고, 그냥 시장이나 이렇게 천민들이 사는 데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뭐 상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의 100배.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들어봐야 뭐 얼마나 들었겠어 하고 갔는데, 아우 뭐 진짜 뭐 아무튼 근데 신분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사람이 똑같지 않고 차별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지들이 사는 데는 깔끔하게 깨끗하고, 이제 피지배계층 사는 데는 뭐 엄청 지저분하고, 뭐 사람이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것 같은 데 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뭐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뭐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또 그다음 두 번째는, 봉건 시대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야 참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바쳐야 되죠. 심지어 뭐요? 와이프도 막 뺏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재산권이라는 게 보장되지를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이 주로 뭐 했죠? 과거 공부했죠. 왜 그랬을까요? 장사 안 했죠. 그죠? 농사 안 졌죠. 오로지 뭐예요? 과거 공부했죠. 사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재산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내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사회 제도라면 돈 안 벌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게 뭐예요? 과거 시험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 이렇게 역사책 보면은 먼저 굉장히 고귀한 것 같지만 고귀한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개인의 재산은 보호하지 않고 오로지 뭐죠?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력자만을 보호하는 사회 제도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오로지 그 재산을 뺏기 위한 무엇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 양반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만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학급제 하면 뭐 가장 뭐 어떻게 해요? 뭐 마음대로 뺏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자본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더합니다. 유럽은 더하고 심지어 유럽 봉건 시대 때는 초약권이라는 곳도 있어요. 초약권. 귀족들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유럽은 95%의 그 국민들이 다 농노죠. 농노인데 이 농노가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 밤은 귀족 영주하고 치러야 돼요. 첫 밤을. 이걸 우리가 초약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왜 그러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아니 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젊은 처자가 있다 이쁜 아가씨도 있고 안 생긴 아가씨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가 뭐예요? 첫날 밤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 정력가도 아니고 힘들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 농노나 이런 사람들을 재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번식을 많이 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번식을 많이 해야 자기의 뭐가 축적이 돼요? 부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을 많이 하려면 빨리 결혼해야 되고요. 빨리 뭘 해야 돼요? 임신해야 되니까. 빨리 임신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약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요. 뿔이라는 영화 아시죠? 일본, 미국 보면 쿤타킨테 나오고 보면 쿤타킨테 그 할머니 그 첫 번째가 뭐죠? 이렇게 백인한테 이렇게 겁탈당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그 흑인 노예를 뭐로 인식하는 거죠? 재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빨리 얘네들이 뭐예요? 번식을 해야 자기의 뭐가요? 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도 팽배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 없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 시험 안 보죠. 열심히 뭐예요? 장사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공무원에 불과한 거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 시험에 매달리기보다는 열심히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뭐예요?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인 시대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은 뭐에 치중해요? 돈 버는 데 노력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 근간에 가장 밑바닥 깔고 있는 것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내 재산권은 뭐죠? 누구로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침범하지 않는다는 무엇을 깔고 있는 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나오죠. 봉건 시대에는 사적 자치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사적 자치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지방자치죠. 그죠? 지방자치가 뭐죠?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죠. 사적 자치는 뭐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왕이 내지는 뭐 영감마님이 대감마님이 야 둘이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적인 일에 가장 극심한 사적인 것이 뭐예요? 혼인 문제인데, 혼인할지 말지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은 그 시대는 뭐가 보장되지 않았죠? 사적 자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라 하더라도 내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내가 알아서 정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나오죠? 과실책임의 원칙이죠. 봉건 시대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연자제라고 하죠. 연자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오촌 당숙이 역모를 저질렀어요. 저도 죽어야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개인의 뭐가 없더라도요, 과실이 없더라도 누구 하나 잘못하면 연자제 때 다 죽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개인에게 뭐가 있어야지만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고,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론 논조를 보면은 결국 요거죠. 왜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 그죠?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잘못했더라도 당신도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봉건 사유인 거죠. 근데 검사는 뭐예요? 최순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도 잘못한 거니까 당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까 당신도 뭐예요? 책임을 지죠.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지만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인 거고요. 이 결과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죠?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게 자본주의가 형성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인이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까지 갖게 돼요? 권력까지 갖게 되고, 걔하고 나하고는 법적으로 평등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죠? 평등하지 않더라. 그래서 형식적인 법적인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실질적인 평등이 존재하다 해서 평등을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소유권 절대 원칙도 이게 수정이 됩니다. 소유권의 뭐죠? 상대화라고 하는데, 현대에 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일까요? 제가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짓고, 그 땅에 건물 짓고 싶으면 건물 짓나요? 안 그렇죠. 국가가 뭐 지역지구 이런 거 정하잖아요. 뭐 절대 농지 정하잖아요. 그럼 만약 국가가 절대 농지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저는 거기서 뭐만 해야 돼요? 농사만 져야 되고, 건물 지면 뭐예요? 처벌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그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죠? 공공복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소유권의 뭐죠? 상대화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도 뭐가 됩니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개입해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계약 같은 거 냅뒀더니 사업주한테는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뭐죠? 불리하게 체결되더라.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니 뭐 노동부니 하는 뭐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도 좀 전환이 돼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최근에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예요? 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따로 좀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는 뭐죠? 현대고 현대 민법이 뭘 만드냐면 결국은 수정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죠. 만들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요 좌측에 요거는 결국 뭐냐면 자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내 땅이면 농사를 짓든 뭐 술집을 하든 뭐 하든 내 마음이다. 이게 뭐예요? 자유죠. 그죠? 내가 하는 행동이 위법하지만 않다면 과실이 없다면 책임지 않는다면 뭐예요? 자유죠. 자유를 강조하게 되고요. 수정 자본주의 현대에서는 자유보다는 뭘 장려하는 거죠? 공공복리를 장려하는. 그리고 요 왼쪽에 요거를 중시하는 정치 세력을 보수라고 하고요. 우파. 오른쪽에 요것을 중시하는 세력을 우리가 뭐죠? 진보 내지는 뭐죠? 좌파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보수 정당이 있나요? 보수파가 있나요? 보수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보수파 정도 되면 국민건강보험 반대해야 돼요. 지금 우리 미국 보세요. 미국 보시면 오바마가 국민건강보험 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실패했죠. 왜 실패한 거예요? 보수파 힘이 세서요. 무슨 논리예요?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뭐죠? 제한하느냐? 그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수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오바마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실패했죠. 총기 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생각 같으면 오늘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던데 총기 그 소지 금지하면 되죠. 근데 미국은 왜 금지 못해요? 뭐 총기상이 로비해서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보수적 의식이 강해요. 총을 갖고 싶으면 개인이 알아서 갖고 오고 갖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마는 거지. 국가가 왜 나서가 총기를 일조로 가져라 마져라라고 결정하느냐 라는 거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뭐가 있어요? 보수파가 있어요. 우리 국민건강보험 반대하는 정파 없습니다. 다 뭐예요? 좌파예요. 총기 소지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 없습니다. 다 뭐예요? 좌파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이든 뭐든 모든 정도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좌파예요.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은 좌파끼리 우리 진보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 정당은. 근데 결국은 거기다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 똑같아요. 그 뭐 선거할 때 보면은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내용 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왜요? 다 좌파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좌파 내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뭐예요? 좌파. 북한에 대해서 뭐죠? 부정적이면 우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가지고 좌파 우파를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당이 다 뭐예요?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없어요. 보수라는 게 없는데 자꾸 자기들이 뭐예요? 보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탈을 쓰는 것뿐이고요. 모든 정당은 다 뭐예요?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다 국민건강 참여시키고요. 뭐 예를 들어 보수파쯤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징병제 폐지 나와야죠. 징병제 폐지. 군대를 가고 싶으면 웃으시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지. 국가가 왜 그것을 강조하나. 이 정도 가야 뭐가요? 보수파가 되는 거예요. 공화당 실제로 그 미국은 징병제 안 하죠. 왜요? 굉장히 강합니다. 총기 소지 자유, 뭐 국민건강보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걔네들. 그죠? 안 하잖아요. 왜요? 걔네들은 굉장히
보수적 의식이 강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좌파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실질적 편들.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뭔가 그 차별에 관련된 뭔가 뉴스가 나오면 난리 나죠, 그죠? 갑질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좌파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뼛속 깊이 좌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등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구를 차별했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완전히 뭐예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뼛속 깊이 뭐예요? 좌파의 민족인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봤더니 좀 신기하다고 합니다. 왜 거기는 왜 보수가 없을까라는 건데 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보수도 있고 좌파도 있고 그런 줄 알지만 다 좌파끼리 경쟁인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역 가지고도 나눴고 또 이번에는 뭐 북한 가지고 나누고 그러는데 그거는 좌파 보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고 결국은 요쪽을 중요시하느냐 요쪽을 중요시하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적으로 뭐죠? 요쪽이 중요하다는 게 뭐죠? 이미 우리는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결국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쪽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형식적 평등보다는 뭘 중요합니까? 실질적 평등을 중요하고요. 소유권은 절대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하시라도 뭐죠?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하고 사적 자치 원칙이 보장되긴 하지만 공공복리 차원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 여러 곳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 용어가 나오죠. 중요한 것들은 아닌데 준용. 준용이라는 말은 이하 동문 이런 의미인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써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용한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하 동문이죠. 옛날에 규정된 상장 할 때 그죠? 뭐 위 사람을 하다가 쭉 처음에 하고 나중 가서는 뭐예요? 이하 동문, 이하 동문 그러잖아요. 이 준용이에요. 그래서 준용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내용을 그대로 뭐죠? 그냥 끄들어다 쓰는구나. 뭐 107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107조의 내용이 여기서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추정 간주가 나오는데 일단 입증을 곤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똑같아요.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법에서는 간주를 뭐뭐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로 본다. 차이점 뭐냐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으로 반대 증거로서 그 효과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이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고요. 간주 뭐뭐로 본다는 단순한 반증만으로는 번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간주 본다라고 해요.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정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뒤에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실정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뭘 하냐면 간주를 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제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세월호 심 발견 못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도 그죠?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죠?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뭐죠? 돌아가신 게 뭐죠? 확실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분을 사망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분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실정서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갈이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요 인간이 출근을 했어요. 갑이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출근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환장하죠. 뒤졌으면 뭐 사망 신고하고 재혼이라도 하는데 출근하고 나서 연락이 없죠. 또 얘는 출근한 거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인정 사망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줘야 되냐면 5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몇 년이요? 5년. 5년 동안 기다려줬는데도 이 인간이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다가 실정 선고를 신청하고요. 법원에서 실정 선고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이게 뭐예요? 실정 선고예요. 차이점은 자 인정 사망 처리했는데 이 양반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세월호 배에 계신 줄 알았는데 시체도 못 찾았는데 몇 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에서 잘 먹고 잘 단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정사망 효과는 바로 뭐가 돼요? 번복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추정이니까. 근데 이건 달라요. 보세요. 출근해가지고 5년 지나서 실정 선고 내리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죠.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이라는 꽃미남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깨가 막 쏟아지는데 요 시점에서 이 인간이 드디어 뭘 했냐면 퇴근을 했어요. 여보 나 갔다 왔어.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의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됐기 때문에. 반증만으로는 효과가 어떻게 해요? 번복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요 실종 선고를 뭐 해야지만요? 취소해야지만 비로소 그 효과가 뭐예요? 번복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정은 반증만으로 효과가 뭐죠? 번복되는 제도를 말하고요. 간주는 뭐죠?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걸 우리가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할 때 이제 추정이라는 거하고 간주하고 마구 헷갈리게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좀 정리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의 악의가 나오죠. 선의는 착할 선자를 써요. 악의는 뭐죠? 악할 악자인데 선의는 앞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의 제3자 그러면 착한 제3자가 아니라 뭐예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그래서 선이란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요.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제3자,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우리가 제3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제3자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해야 되고요. 5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막 헷갈려요.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임차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과실이 나와요. 과실은 뭐냐면 뻔히 알고 있는 건 악이죠. 악이. 그죠?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에요.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악의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고의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죽을 줄을 알면서 했어요. 알면서 칼로 찔렀어요. 이건 고의죠. 악이죠. 근데 요렇게 하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아는 건 뭐예요? 악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실. 이게 아주 미묘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용인에서 옥상에서 그 꼬마 애들이 벽돌을 던졌죠. 벽돌 던져서 지나가시는 고양이한테 먹이 주시던 게죠. 그죠? 먹이 주신 분이 머리를 맞으셔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고의면 살인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과실이면 뭐예요? 과실치사죠.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이게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래요. 내가 돌을 던지면 누가 안 맞겠지. 이런 뭐예요? 모르는 거니까 과실해. 내가 벽돌을 던지면 누가 맞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이니까 고의예요. 살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계에서 미묘해지는데 아무튼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뻔히 아는 건 뭐예요? 악의 또는 뭐예요? 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과실과 관련돼 가지고 1. 원칙에서 추상적 경과실이란 말이 나오고 2번 구체적 경과실이란 말이 나와요. 자,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결론은 뭐 간단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잖아요. 그럼 좀 자세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과실이라는 말은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몰랐다. 그런 게 결국은 과실은 뭐예요?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건데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주의하라고요?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더 셀까요? 2번이 더 셀까요? 뭐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개념이 나오는데 1번이 더 세다는 점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에서 개념이 많이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재산보다 더 소중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고요.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뭐라고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예요.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치라는 계약이 있어요. 임치라는 계약은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젊은 총각이 여자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 꼴보기 싫어. 안 꼴보기 싫으세요?
화장실 들고 앞에 서가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근데 뭐 그 제 처한테 얘기했더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그 신체적 특성상 짐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자 그 A 여친이 화장실 들어갈 때 뭐라 해서 오빠 나 가방 좀 맡아줘. 그랬을 거 아니야 얘기죠. 그랬더니 오빠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게 무슨 계약이? 임치 계약이. 그죠? 임치 계약. 물건 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에서 시원해지고 있는 아가씨는 뭐냐면 임치. 영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가방을 들고 먼 산 보고 멀뚱멀뚱 서 있거나 휴대폰 보고 있는 그 남친은 뭐예요? 수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 보관 계약이 뭐라고요? 임치. 물건을 맡긴 사람 우리가 뭐예요?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수치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당연히 아시게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임치,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상임치, 돈 받고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겠죠. 무상임치 계약에서 수치인은 주의 의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갖게 되고요. 유상임치 계약에서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줄여가지고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카메라 좀 맡아줘. 좋아, 내가 맡아줄게. 무슨 계약이? 임치 계약이고 저는 뭐죠? 수취인이죠.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상태냐면 카메라를 보통 어디다 보관하냐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제 카메라 똑같이 책상 서랍에다가 보관했는데 누가 그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만약에 무상임치라면 저는 주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과실이 없는 거예요. 무상임치라면 뭐예요? 주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뭘 지잖아요?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내 재산처럼 카메라를 제 책상에다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대가를 받아서 뭐예요? 유상임치면 저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그 카메라 도난받은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점 나시겠죠? 그죠? 자, 우리 민법은요.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고요. 자식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외예요. 예외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지금 말씀드렸죠? 무상임치 계약에서 수치는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라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죠. 어떻게 관리해 주면 돼요? 내 재산과 동일하게 관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하고는 다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가끔 나오면 선관주의 의무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이 다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원칙에서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거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구체적 경과실은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 추상적 경과실이니 구체적 경과실 용어는 몰라도 돼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꼭 이래. 추상적 경과실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뭐예요? 원칙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외고 개념은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 중대한 과실이죠. 중과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중과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내는 정도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경우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현저히. 다시 말하면 주의의무를 결여가 됐는데 그냥 결여된 거는 뭐예요? 과실. 현저히 결여된 건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중과실인지가 대단히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착오를 공부할 때 이거를 명백히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단순히 주요 의무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결여된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한다 정도만 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효력, 때에 관한 효력이 나오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민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1960년 1월 1일 전 59년 12월 31일까지는 민법이 없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법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민법 없으면 계약도 못 하잖아요. 민법 없으면 혼인도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년 1월 1일 전에는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겠죠. 그죠?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을까요? 네, 일본 민법. 그래서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가 뭐예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진짜 치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뽑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지만 실제로 그 5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왼수 같은 일본 민법에 따라서 결혼했고요. 일본 민법에 따라서 출생신고했고요. 일본 민법에 따라서 재판했어요. 뭐 이승만이 친일파 아무튼 창피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9년 12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본 분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권리 능력을 어느 법이 부여해 줬어요? 일본 민법이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권법할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게 있어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소급할 수가 없다. 법률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요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요 법에 따라 요 행위가 범죄래요. 그럼 만약에 법이 과거로 소급을 해가지고 요 행위까지 뭐 한다면요? 처벌한다면 우리는 행동할 때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이후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효과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민법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빨리 과거를 뭐 해야 돼요? 청산했어야 돼요. 빨리 일본 민법에서 뭐예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 때에 관한 효력에서 소급표를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법들은 다 과거로 뭐 하지 않아요? 소급시키지 않고 있는데 민법은 과거로 뭐 하고 있습니까? 소급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제잔재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기득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효력 해가지고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속인주의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속인주의. 속죄주의는 뭔가요?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속죄주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매매 계약하는 곳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죠. 그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니까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속죄주의예요. 우리는 속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있죠. 뭐 한국은 속인주의, 미국은 속주의지 아니에요. 한국도 미국도 다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다 적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만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요? 속죄주의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제가 방금 미국도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할지가 애매해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속죄주의에 따르면 미국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애매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에 따라서 어느 나라 법을 정할지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대 공통이고 따라서 어느 나라 법을 정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요? 국제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느 나라 법을 정할지를 정해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법이 국제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국제사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지 시험 문제가 재미있어요. 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아르헨티나 상공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을 꾀하는 무슨 법이 있다네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재미로 말씀드리면 서태지 씨하고 누구죠? 그 여자 배우 이지아인가? 이지아죠, 이지아. 갑자기 이혼했다고 보도됐죠.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서태지 씨가 뭐예요? 총각인 줄 알았는데 이지아 씨가 갑자기 뭐죠? 서태지하고 이혼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둘이 부부였나요? 그래서 안 해보셨어요? 둘이 혼인신고했나요? 미국에서 했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도 보니까 부부래죠? 이혼한 게 맞대죠? 왜 그러냐면 국제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혼인하면 혼인의 방식은 현지법에 따라요. 그 다음에 혼인의 효력은 우리 민법에 따라요. 근데 미국은 혼인이 뭐냐면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걔네는 뭐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혼인을 선언하면 부부가 돼요. 미국의 혼인 방식이. 걔네는 뭘 안 해도 돼요? 혼인신고를 안 해도 부부예요. 얘네들이 둘이 어디 가서 했어요? 미국에 가서 혼인한 거잖아요.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의 방식은 뭐예요? 미국 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우리 민법 뭐예요? 속인주의와 뭐죠? 속죄주의를 자택하거든. 장소에 관한 효력인데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민법이 적용될까요? 북한에도? 그러면 다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가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따라서 북한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니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북분이신데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셨단 말이죠. 사셨는데 6.25 전쟁이 나고 1.4.5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만 내려오셨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남한에서 혼자 내려서 외롭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다가 수십 년 만에 남한 분을 만나서 뭐죠? 결혼하시고 애를 낳았어요. 낳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어.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남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가 승소해요? 북한 주민. 왜냐하면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상속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축첩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남북 분단이 됐다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질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북한의 부인을 남겨놓고 남쪽에서 결혼 하시면 이중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중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할 길도 없고 뭐 혼인 해소할 방법이 있다. 그거는 법에서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요. 방법을. 그러니까 이중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배우자분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난 자제분들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돼요. 심각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자제분들도 뭐예요? 다 뭐죠? 장성하셨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소장이 날라온 거야. 날라와서 보니까는 그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원래 그 결혼하셨었고 그분의 뭐죠? 자제분이 있고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이 남쪽에 있는 그 가족들이 법적주의에 굉장히 뭐예요?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좀 만들었어야 돼. 근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 하느라고요? 싸움하느라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최근에 뭐죠? 소송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고 법이 뭐 급증하고 있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 남쪽 가족분들이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재판에 판결을 났을 때 판사 욕하는 경우 많죠. 그건 뭐예요? 판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이 이상하게 나는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냐면 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뭐죠? 국회에 가서 욕을 해야죠. 빨리 법 개정하라고. 그죠? 이런 문제 발생하고요. 아무튼 우리 민법은 어디에 돼요? 북한 지역에도 정상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25페이지 권리로 넘어갑니다.